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도 6월 달에 장편소설 가족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어라는 소설을 출간한 작가 지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무인카페라고 하는 첫 장편소설을 출간했었는데요. 모두 문학수첩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여행작가로서 여행기나 여행 에세이를 썼었는데 이번에 소설을 쓰면서 소설가 새내기로서 새롭게 출발을 해서 가슴 설레이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작품이 나왔을 때 이 제목을 보고 주변에서 좀 시니컬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놈이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면은 그 천륜으로 맺어진 인연이고 정말 우리는 뭐 함께 살고 함께 죽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고 이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전통적으로는 살아왔는데 이제 현대사회가 변하고 개인의 자유, 뭐 권리 이런 걸 내세우다 보니까 점점 해체가 되고 그래서 자기 이익부터 먼저 챙기는 그런 관계가 가족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이런 시각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동시에 사람은 고귀하고 또 아름다운 존재고 정말 선한 존재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 속에 사람은 살다 보면은 가족끼리도 결국은 그 두 가지 길을 항상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사건과 계기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품 속에도 나오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타인을 이해해가면서 가족을 서로 이해해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존재도 또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말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어는 그렇게 뭐 나쁜 의미로 쓴 건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자는 뜻에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이 작품의 주제는 이 현대사회가 가족이 계속 해체가 되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늘어나지만 또 젊을 때는 그런 게 좋아 보이지만 점점 이제 중년이 들고 노년이 되면서 그런 해체되는 관계 속에서 굉장히 좀 불안하고 허전하고 헛살았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해체되는 가족 속에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또 모색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탐사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물은 우선 전작인 무인카페에 나오는 두 인물이 중심입니다.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40대 초반의 여자 주인공인데 10년 정도 되는 그 소설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문학 세계를 구축했지만 좀 방황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작품은 잘 썼지만 뭐 작품이 그렇게 크게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데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제 작품을 계속 쓸 수 있었어요. 우선 빌라 전세금을 대준다거나 생활비도 대준다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실 속에서 작가, 전업 작가로서 작품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유산 분할하는 과정에서 언니가 조금 가족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기부터 챙기는 것 같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아, 옛날의 가족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실망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자기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다는 것을 또 깨닫고 성찰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소설가로서 너무 그 좁은 세계 속에서 살았다는 그런 현타를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카페 알바도 하고 카페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 현실 속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그렇게 땀 흘리는 그런 데서 얻는 체험을 작품화 시켜보자. 이러면서 성장을 해갑니다.
그리고 지훈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은 사회학과 박사학위를 시도하다가 못 얻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의 나이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간신히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지혜를 만나게 되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래서 다시 작은 꿈을 키워나갑니다. 소설가 지망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중심이 되고, 또 유진이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여성이 나오는데, 불우한 어린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또 아빠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는데, 그 지혜가 그 유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은 아닌데 가족 같은 그런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세 사람이 각자 성찰하고 성장하고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또 주변에 있는 싱글들도 비슷한 처지니까 서로 함께 같이 소통하고 그런 느슨한 연대를 맺어가면서 어떤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작품 속에서 가족은 가건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제가 이게 만든 말인데, 제가 이제 가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찰을 하는 가운데 느낀 게,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지만, 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느꼈지만, 전체 역사 속에서 보면은 결국 사회 환경이라든가 경제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형태는 계속 변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양 귀족 사회에서는 그 다 정략적인 결혼이고, 또 그 귀족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서로 또 애인을 갖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또 다른 상황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때의 그 양반들은 일부 다처제고, 그러나 밑으로 내려오면 또 달라지고,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거 형태가 없더라고요. 그냥 개처럼 팔려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족을 유지할 그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근대사회가 되면서 이제 대가족이 점점 해체되고, 그러면서 핵가족이 나타나는데, 부모와 아이들 중심의 핵가족이 나오는데, 이제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 핵가족도 해체가 되는 것 같아요. 핵개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살아도 그 옛날처럼 그렇게 서로 밀접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자유와 인권 뭐 이런 걸 존중해 줘야 되고, 서로 또 부부지간에도 조금 그렇게 멀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자녀가 직장을 갖고 독립을 해도 다 혼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요즘 결혼 안 하고. 그리고 또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인 가구가 앞으로 몇 년, 5년, 10년 후면은 뭐 한 집 건너 하나가 1인 가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부부도 생기고, 고양이, 개하고 사는 그런 가구도 생기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AI, 그 인공지능 로봇하고 사는 그런 것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맞아보지 않은 이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세는 어쨌든 해체 쪽으로 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역시 인간은 사랑받고 사랑하고 또 이해받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삶의 의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결국 혈연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해체가 되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답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에서도 그랬지만은 이번 작품도 나오고 나서 당신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인터넷 서평을 보니까 자꾸 작가 자기 얘기한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칭찬이고 한편으로는 좀 약간 좀 찜찜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재밌게 잘 읽히니까 이 작가가 그냥 자기 얘기 자연스럽게 푼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칭찬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소설이라는 것이 좀 소설적 분위기가 있는 거고 뭐 좀 그런 현실과 좀 다른 느낌도 들고 이래야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안이하게 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소설에 익숙하지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내는 것이 좀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거기 지훈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거기서 사회학과 뭐 대학원을 다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보면서 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뭐 사회학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뭐 박사 그런 건 아니고 석사까지만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저의 겹치는 부분은 지혜라는 사람한테도 겹치는 게 있고 또 유진이한테도 겹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뭐 어린 시절 그렇게 행복하게 산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간을 갖다가 그 형한테 주는 지훈이의 얘기는 제 친구한테 들은 건데 각색하고 또 유진이 이야기도 친구한테 들은 얘기 각색하고 뭐 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언니하고 뭐 유산 분배해서 느끼는 섭섭함 같은 거는 그거는 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창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지혜가 포르투갈에 뭐 2개월 정도 이제 여행을 합니다. 여행기를 쓰기 위해서. 그럼 마치 뭐 당신의 여행기 얘기를 푼 게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포르투갈은 30여 년 전에 여행을 했지만 그 당시 뭐 배낭 메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한 3, 4일 정도밖에 못 있었어요. 리스본하고 그 대서양 연안에만 갔다 왔는데 요즘에 뭐 인터넷 보면 정보가 너무 많아갖고 그런 거 보면서 상상과 경험과 뭐 이런 걸 섞어갖고 했는데 혹시 포르투갈 여행 가실 분들이 있으면 이 책 봐주세요. 그 여행기는 아니지만 주제 사람하고라든가 페르난도 페소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일반 가이드북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행하실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좋아해서 이분들의 작품을 제 소설 속에 끌어들인 건 아니고요. 이거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이쪽 소설 쪽을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이런 읽는 책들이라든가 관심이 이제 여행이라든가 뭐 사회학, 철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갖고 독서도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그쪽은 좀 머리가 좀 과열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성적으로 들어가고 논리적으로 들어가고 뭐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5, 6년 전 정도부터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빤해 보이고 답답하고 그때 문학이 다가왔어요. 아, 이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영역은 굉장히 지평선을 넓혀주고 사람 마음을 여유롭게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소설 세계는 제가 10대, 20대, 한 30대 중반까지 읽었던 소설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소설을 좋아했는데 근데 그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중후반 정도 그때 나온 소설들은 제가 많이 읽고 그랬지만 이제 그건 옛날 얘기고 그분들은 다 이제 원로 작가가 되시고 또 타계도 하시고 그랬는데 20, 30년 동안의 그 소설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작가분들이 계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물론 이제 유명한 분들 거는 봤지만 제가 5, 6년 전 정도부터는 소설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학도 보고 한국 작가분들도 보고 그랬는데 버지니아 울프는 우연하게 봤는데 제가 제 독서법이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이 고구마 줄기 독서법이라고 그래갖고 뭘 하나 딱 잡으면은 쫙 잡아 끌다 보면 막 고구마가 달려 나와요. 그러면 그분 작품을 파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버지니아 울프 번역된 건 거의 다 보고 그 다음에 주제 사람하고도 우연하게 잡아갖고 또 보고 재밌더라고요. 그냥 작품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걸 함께 같이 가면서 보니까 그 작가분들하고 대화하는 것 같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 봤었는데
그 다음에 한 1, 2년 후에 우연하게 이제 가족 얘기를 이렇게 쓰게 되면서 그 지혜라는 인물과 그 버지니아 울프라든가 주제 사람하고의 그 얘기가 결합을 자연스럽게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우연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난도 페소아는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뒤늦게 알았지만은 이분이 지금은 포르투갈의 국민 시인이지만 무명 작가로 살다가 40대 중반에 가셨는데 이분이 쓴 제 불안의 서, 불안의 책, 뭐 그 이외의 책들도 쭉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행을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 자기가 살던 리스본의 그 도시 거리하고 대서양 연안만 보면은 다 된 거지. 뭐 세상 돌아다닐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이걸 봤으면 저는 워낙 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안 와닿겠지만 제 요즘 상태가 좀 그래요. 그 뭐 몸이 아픈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여행이 뭐 옛날 제가 다니던 여행하고 좀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에는 미지의 세계를 막 모험하고 탐험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정보가 너무 넘쳐나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서 여행이 뭐 재미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 저는 좀 시들해지고 이러던 판에 뭔가 이 삶의 의욕과 이런 거 새로운 지평선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 그러다가 이제 문학책 같은 걸 보고 그러는데 여행도 요즘에는 그냥 동네 골목길을 다닌다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다니기만 해도 좋아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란 존재, 그 기차를 타고 역에서 역마다 이동하면서 사람의 얼굴과 얼굴 사이를 여행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어렴풋하게 들었는데 아 역시 시인은 다르다.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제 존재라는 기차를 타고 그냥 어디를 가든 역마다 역을 이용하고 사람과 사람의 얼굴 사이를 여행하는 그 재미 이런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페르난도 페소아가 그런 말을 해갖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시인입니다. 제가 특별히 애정이 가는 인물은 편의점 부부예요. 그 무인 카페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남자가 직장이 망해갖고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 편의점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어요. 이제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면서 했는데 매출액이 안 오르면은 부부가 16시간 동안 일을 해도요, 8시간 알바 뛴 그 알바생보다도 돈을 적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오르면 물론 많이 가져가죠. 그러나 매출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부부가 정신없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몇 달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지친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그런데 유일한 낙이 건너편 무인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인데 어느 날 그 편의점 부부 그 이제 아내가 작은 꿈과 희망을 발견합니다. 지금부터 돈을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서 자기네가 애들 다 결혼하고 은퇴할 무렵에 농가에 이제 내려가서 시골에 내려가서 자급자족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은퇴 기념으로 여행을 한번 하자.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스위스를 한번 여행하자. 그러니까 그게 되든 안 되든 그 꿈을 갖고 이제 그 포르투갈어라든가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는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가 부모한테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아이들도 잘 자라고 그리고 자기 딸 친구, 고아가 된 딸 친구까지도 한때 좀 품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저는 제일 존경스럽고 애정이 가요. 저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제 2, 3년간 그 직장 생활 하다가 그 시절에 88년도에 이제 배낭을 메고 해외여행을 떠나고 뭐 그러면서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그때 이제 세상에서는 뭐 용감하다, 뭐 자유인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그냥 30대 초반에 우쭐해 갖고 살았는데 뭐 제 인생을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워낙 그 여행을 좋아해서 운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 마음을 지금 와서 헤아려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 가족들한테 끼친 피해, 그리고 뭐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쭐해 갖고 그런
건방진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후회가 되고 부끄러운데 그래서 편의점 부부 이런 분들이 잘 사시다가 은퇴해서 갖고 아주 좋은 노후 생활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유신이도 어려운 그런 고아가 됐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청소년들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족 해체가 되고. 이런 젊은이들이 잘 성장을 해서 앞으로 멋진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그리고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인물들이 성장을 잘 해갖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허구입니다.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런데 예전에 여행기 쓰고 그럴 때 이런 경험을 좀 했어요. 특히 초기에, 40대 초반에 이제 이런 경험을 했는데, 뭐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막 그때 인터넷 서평에 이제 비판 아닌 비난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준 높은 비평가들이 수준 높이 비평을 해주면 제가 반성을 하고 뭐 배우는 게 있을 텐데 잘 읽지도 않고 막 비난하는 거를 이제 봤어요. 근데 그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한 2, 3년간은. 정말 죽을 고생하고 와서 썼는데 그거를 너무 그냥 막 그렇게 자기 식대로 비난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가는 작품을 쓰는 순간 이 도마 위에 올라온 생선이구나. 그냥 딱 누워있으면 막 난도질이라도 할 수 없구나. 또 아이들은 장난삼아 개구리한테 돌 던진다고 그래도 개구리 맞으면 죽거든요. 근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약이 됐어요, 저한테.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혹시라도 운이 좋아갖고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다 칭찬만 받고 그랬으면은 제가 그냥 그게 전주를 알고 굉장히 좀 오만해졌을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좀 두들겨 맞고 나니까 굉장히 좀 무섭고 주눅이 들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냥 조심스럽게 꾸준히 해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겪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작가들이 겪어야 되는 하나의 운명 같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갖고 일부러 이런 걸 만들어갖고 그 작품 속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소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훈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글과 삶이 저 언덕 너머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구나. 그곳이 어딘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불빛에 취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불교에서 말하는 피안의 세계일까? 어쩌면 헤테로토피아 같은 곳이겠지. 이 세계에 있지만 숨어있는 다른 세계, 그 세계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내 안의 더듬이로 발견해야 한다. 아주 여리고 여린 더듬이로, 어린아이와 같은 감수성으로, 빈 마음으로. 그것은 결코 거시적인 프레임으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은 타인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일 뿐. 헤테로토피아는 미시적인 세계 속에 숨어 있다. 그것을 보려면 내가 먼지가 되어야 한다. 햇살과 바람 사이에서 둥둥 떠다니고 사람들의 눈빛과 한숨과 표정에 달라붙어야 한다. 거기서 나오는 글이 소설이 되든 시가 되든 잡글이 되든 외마디 비명이 되든 한숨 어린 독백이 되든 상관없다. 이제 나는 그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네, 여기서 그 헤테로토피아라는 이야기는 프랑스의 철학자며 사회학자인 미셸 푸코가 만든 신조어예요. 우리 흔히 그 유토피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피아는 그 토포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장소를 말하고요. 유는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토피아 그러면 이 세상에 없는 이상향을 말하는데, 헤테로는 다르다는 뜻이고 토피아는 장소 세계이기 때문에 헤테로토피아 그러면 다른 세계를 말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세계입니다. 푸코는 이런 것을 사회학적 개념으로 풀이를 하는데, 전통사회는 없었는데 근대사회가 되어서 나타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매음굴이라든가 또는 신천지, 개척지 이런 데를 다른 세계로 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문학적인 감수성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디언 텐트 혹은 뭐 침실.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인디언 텐트 같은 데서 자면은 그게 그냥 인디언 텐트가 아니라 자기가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 있고 인디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침실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침실이 아니라 그 속에 수많은 다른 세계로 통하는 뭐 그런 세계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지의 제왕도 그 작가가 처음 쓴 게 양탄자의 구멍을 보고 썼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구멍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거기서 어떤 상상력이 발현이 되고, 해리포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마법의 학교 가기 위해서 그 역에 무슨 벽 속으로 쑥쑥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 이게 이제 우리가 헤테로토피아라고 그러는데, 저도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고 나면은 그 방에다가 이불을 깔아놓고 동생과 제가 이제 6살, 4살인데 동생과 제가 글로 뛰어들어가고 막 바닷속을 헤엄친다고 그러고, 또 뭐 섬에 상륙을 해서 식인종과 싸우고, 그 안이 그냥 전부 모험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헤테로토피아, 이런 거는 시인들이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그런 다른 세계를 탁탁 잡아내면서 접속을 해갖고 그걸 시로 만들어냈는데, 저도 이런 그 헤테로토피아를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이 접속을 해갖고 그런 걸 잡아내갖고 그 소설로 좀 형상화시키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앞으로 그런 세계를 또 지향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우선 다른 분들의 작품을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쪽 문학을 아직 발들여놓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우선 또 전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작품을 많이 보면서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문학수첩에서 발간한 그 작품들, 그리고 그 작가분들의 작품들을 쭉 찾아가면서 일단 읽고, 그리고 나서 또 넓히고 계속 그런 작업을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울 생각입니다. 제가 30, 40대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했으면은 제가 성향상 사회 비판적이고 뭔가 분석하고 그런 걸 치열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을 썼을 텐데, 제가 이제 늦게 이걸 쓰게 되다 보니까 체력도 조금 이제 내려가고 좀 아픈 데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해지면 심력도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요즘에는 따스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글들을 쓰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온 두 작품이 다 그런 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 이런 힘든 분들이 이런 책들을 보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생각해 보면은 세계적인 그런 작품이거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작가들이 그 치열한 작가 정신을 갖고 인간이라든가 세계의 그 깊은 심연을 탐사하고, 또 그것이 낙관이든 비관이든 그런 걸 떠나서 아픈 상처도 드러내고 이런 작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그런 글을 써보고 싶지만 아직은 제가 초보자고 그래서 조금 엄두는 안 나지만 일단 제 마음 가는 대로 쓰지만 앞으로 그런 쪽에도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에 기반하되 좋은 희망 기운을 불러내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그 작품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이 신춘문예라든가 뭐 문학상을 받는 그 작가분들이 끝에 그런 말을 쓰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뽑아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글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저 역시 이제 문학수첩에서 2권의 소설이 나왔는데 감사드리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좋은 작품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와 작가가 함께 가는 건데 제가 그냥 뭐 나이 들어서 뭐 취미 삼아 한두 권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되는 때까지는 계속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변해가면서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제 초기 작품을 읽어주신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같이 전진하면서 이 사람이 다음에는 어떤 작품을 쓸까라는 궁금증을 갖게끔 계속 전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전진하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